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뿐 아니라 최상병,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정치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되는데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는 여당, 자체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어떤 상황이 될지요. 특검 수사 속도 증가, 청문 정국을 앞둔 각 당 내부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전국 토론 함께해 주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 소개합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 받게 되는데요.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하셨던 일입니까? 뭐 거의 대부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그 동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아마 이번에 그것을 뭐 구속영장 기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뭐 그렇게 예측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 예측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특검에서 오후에 출석 요청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출석하지 않는 사유는 그 전에 재판에서 오랫동안 그 구속영장 실체 심사를 받으면서 장시간을 또 임했고 그것이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내란 특검 출석 추가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구속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랬던 걸까요? 어떨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서정욱 변호사는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 예. 요즘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본인이 법률가로서 정말 구속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특검을 해봤는데 이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농후함이 구속이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리고 특검의 이 조사에 임하는 자세도 불성실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증거인멸로 구속이 될 사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네. 저는 예측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보통 우리가 쉬운 말로 현타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구속되기 전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산책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던 그런 상태들을 보면 재판도 출석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못 온다. 저는 수면 부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 의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검은 조사 안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다시 출석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자, 출석을 하냐 마냐 이 문제 김종혁 전 최고 보시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요? 뭐 좋은 영향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건강상의 문제다라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뭐 그 정도의 조사 뭐 6시간 몇 분 동안 조사 받고 그다음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또나 바로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재판은 뭐 불출석했으니까 그건 새벽까지 뭐 잠 못 자고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날인데 못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좀 그걸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그 재판 과정,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그런 태도들, 그리고 이번에 그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심리적으로 그 현실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좀 받더라고요. 우리가 뭐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그 거짓말을 자기가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시했던 사람들, 명령을 했던 그 군 경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자기는 지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걸 보면서는 저거 리플리 증후군인가? 처음엔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자기가 그냥 그걸 실제로 믿어버리는 네. 부인하다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김 전 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할 때 사과 또 유감 표명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그냥 포토라인을 지나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만약에 9시에 나오라는데 안 나가겠다고 10시에 나오고 아니 그것도 뭐 한 20분 늦게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날짜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오라는데 나는 뭐 아파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쌓이면 이게 결코 좋은 결과를 낼 리는 없는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그냥 자포자기인가? 그냥 자포자기해서 이래 가나 저래 망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가겠다는 심리 상태인가? 하여튼 정상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그 전직 대통령의 태도로 보기에도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서영재 전 네. 부대변인께는 네, 예. 법원이 명시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하는 이후에는 도주의 우려 또 증거인멸 근데 증거인멸을 발부 사유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뭐 증거인멸 시키거나 진술을 다른 이들의 진술을 변복시키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렇게 이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증거인멸이 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게 교사가 이루어져야만 증거인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특검에서 공소장에 적시한 게 김성훈이나 그 부속실장이죠. 강의구. 예. 그 부속실장 두 사람이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없으면 예. 이 진술의 태도를 바꿔서 사실적인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원의 판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환경을 조성하는구나.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헌재에서도 우리가 그걸 목도했죠. 사실 장성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형사재판의 증언과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상반되는 특히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졌고 사실 이 혐의 부인 부분도 컸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예. 심지어 체포 특수공무 집행 방해 체포영장 그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에게 총기 사용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느냐라는 것들에 있어서 경호처가 사실상 총기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 몰라요. 걔들이 알아서 했는데요. 이런 입장들을 하기 때문에 밖에 놔뒀다가는 이거는 증거인멸의 여건이 더 커진다. 그거라고 저는 보지. 지금 변호인 측에서 우리는 뭐를 언급하거나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법적 대응으로는 떨어지는 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번 대통령의 재수감과 관련해서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진술 번복,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 이런 부분들이 또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해서 그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일단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근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지금 활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윤 대통령이 풀려나온 구속 취소 결정,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이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라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범죄 자체가 무슨 개인의 뇌물을 받았다든가 개인이 뭘 잘못했다든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다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에 존재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그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뭐 지금 출석할 때마다 시위대가 몰려와서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증언을 하려고 진술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법률적으로는 무슨 진술이 계속 변호인들이 입회하면 변경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다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죄송한데 그 한덕수 이상민 두 분의 진술이 결국에는 CCTV를 통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있으니까 이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국무회의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도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전 체육회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재수감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약 20분간 직접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에 보면은 변호사 구인난,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방위 수사 상황 이걸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변호사 구인난, 변호인단이 항상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나는 뭐 돈도 없어서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국무위원들도 제 살 길 찾아가느라고 뭐 나한테 뭐 협조적이지 않다,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또 일각에 또 다른 지난번에 보도된 거는 대통령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도 친윤들이 내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무참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보도를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해 왔던 사람 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을 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구하냐 뭐 이런 식의 이런 그 비아냥, 그리고 왜 같이 그 술 마시던 사람들 이제는 연락 안 받아 뭐 이런 식의 비아냥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아니 그래도 국가 원수였고 국군 통수권자였고 헌법의 수호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고 앉았냐. 그럼 뭐 그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간 게 저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갔단 말이냐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또 하나는 아니 그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찬양했던 네. 그런 친윤 법조인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윤 어게인을 외쳤던 그분들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변론하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무료 변론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 변론 해달라고 그렇게 20분간 얘기한 거 아닐까요? 들으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한 단어로 심파거든요. 동정심을 좀 이렇게 좀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가담했던 사람들의 진술들이 네. 하나둘씩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뚝이 하나가 터져서 그냥 전부 무너지듯이 거의 그 본인을 보호할 보호막이 다 걷어지는 듯한 느낌을 본인도 감지하다 보니 고립무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변호사 비용도 없고 본인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배우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게 영장 담당 판사에게 네. 할 하소연인가 싶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이 됐고 네. 바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수사 진행되는 걸 보면 구인 됨직하거나 또 소환 됨직하는데 언제쯤 직접 소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의 대상이 김건희 씨는 사실 내란 특검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내란 특검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첩을 받아서 내란 특검이 그걸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몇 가지만 확인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김건희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심우정 검찰부터 시작해서 아예 수사를 되지도 않았어요. 손을 하나도 안 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으려면 수사에 대한 피의자를 적시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관련성을 가지고 공소장을 만들어서 김건희 씨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해서 다소 내란 특검보다는 늦는 것 같으나 내용 면에서는 너무나 풍성해서 한 건으로 뭔가 물꼬가 튀어지면 다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16혐의 플러스 알파가요. 그래서 저는 시작은 늦지만 물살에 올라타면 김건희 씨 구속도 한두 달 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 전 의원께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의혹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인지 아니면은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인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그 백의 문제인 것인지 가방의 문제인 것인지 김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모두가 다 문제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한 가지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가장 큰 거겠죠. 이건 국책 사업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달 만에 그 대통령 부인의 일가족이 땅이 있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시켰다는 게 요지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거 믿어지지는 않아요. 설마 아무리 뭐 진짜 권력에 눈이 멀고 그다음에 잘 보이겠다고 그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설마 10여 년 동안 그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노선을 단지 대통령 부인의 가족을 위해서 바꿨을까? 근데 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김선교 의원이 출국 금지가 됐고 압수수색 뭐 원희룡 장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됐고 하니까 이 특검이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이미 진행돼서 다른 공범들이 실형도 받고 뭐 저 판결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새로 것 같아요. 녹취록이 나온 내용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은 뭐 명태균의 증언 녹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궁금한 게 이 16개 혐의를 다 조사를 해서 한 번에 불러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부를 것이냐 하나하나 사안별로 다 부를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중간 정도를 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수사한 다음에 한 번에 딱 처리를 해서 뭐 구속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봐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 전 최고의 말씀에 모두 다 수사한 뒤에라는 그 수사에 새로 등장한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주 전 부대변인이 좀 설명해 주신다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인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체에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집사 게이트 수사로 번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이 집사분이요.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어떤 뭐 최고위 과정에서 만난 분이고 아마 동기긴 한데 김건희 씨한테 누나 하면서 같이 다녔답니다. 남자분이시군요. 남자입니다. 김혜성 씨라고 이미 실명이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 금융권 쪽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나름 능력은 사업적으로 있는데 김건희 씨를 만나서 최은순 씨도 알게 된 거죠. 김건희 씨의 어머니.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 위조라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김혜성 씨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여튼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잔고 증명을 위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최은순 씨는 1년 실형을 받고 이분은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죠. 그러니까 잔고 증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활동을 하고 나서 비마이카라는 그런 렌터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시도 하기 전에 도이치모터에서 그 50대 렌터카를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요. 예. 그 도이치모터즈는 김건희 여사하고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금들을 뭐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이런 공공성이 있는 거대 대기업에서 180억의 투자금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상 비마이카라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건데 이 그 정도의 거액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김건희 씨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 돈을 받는 데가 23년 6월인가 5월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때면 한참 권력이 최고조 있을 때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180억의 투자금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게 해주는 것들이 사실상 본인의 엄마를 도와주고 여러분 뭐 고초를 치른 대가성이 아닌가라는 의혹들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만요. 김모 씨의 집사 게이트인데 특검이 조사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이제 서영주 전 부대변인 이야기는 하셨는데 특검팀의 16개 수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이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었다라는 어디도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압수수색. 기각됐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뭐 특검은 그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네, 16번에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뭐 인지수사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4월달에 해외로 출국했다는 거잖아요. 베트남에 출국해서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보도는 이 김혜성 씨와 가깝다는 조모 씨 같이 사업을 했다는 조모 씨가 뭐 인터뷰를 해서 그때 이 김혜성 씨가 그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그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틀어졌다. 틀어져서 최은순 씨가 그때 1년 실형 선고받고 이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함으로써 실형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완전히 틀어졌다라는 또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4월 달에 나가서 여태까지 안 들어오고 있을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특검에서 이 사람과 계속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라. 근데 본인도 뭐 들어올 의사를 비쳤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또 뭐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서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4월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진 4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출국 금지나 이런 조치가 안 취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때는 사건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국한 것 같고요.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마치 도주하듯이 밖으로 나가버린 걸 보면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것이죠. 그 동료인 조모 씨가 관계가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엄마랑 틀어졌다. 라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전화 인터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좀 말하자면 그 내부 고발을 하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이 안 좋을 텐데 더더욱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들어오면 저는 이게 그냥 일파만파가 아니라요. 엄청난 포괄력을 가진 사건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너무 확대된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걸 부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집 그러니까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최상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은 대통령 재직 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공관에 있든가 어떤 것들은 이제 그 기록관으로 넘어가기도 했을 텐데 그걸 집으로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서 압수수색해서 제대로 가져온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임종득 씨 같은 의원 같은 경우 예. 이제 압수수색을 뭐 과거와 달리 집과 그 의원회관 이런 데를 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강도로 세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마 이제 국민 감정에 기대어서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뭐 현실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검이 굉장히 서두르고 또 뭐 좀 무리해 보인다라는 측면도 전혀 알겠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김종혁 전 최고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서영주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권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내란과 관련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지원 차단, 또 이 내란 세력과 관련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도 해주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내란 행위들이 이 권력자로부터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뭐 국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의 그 반란죄까지 저지른 사람을 사면 복권을 해줘서 저는 이게 내란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단초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복권을 제외시키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당에 있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죠. 네.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게 왜 돈을 줍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그건 무리가 없는데 사실 특검에 대해서 뭐 무리한 수사다, 정치보복이다 하는 것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특검은 한정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수사입니다. 170일, 150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 하나라도 잡으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임종득 의원이 아무리 국회의원이어도 전에 안보실에 있었고 그 안보실에 있을 때 행동 자체가 아직도 뭔가 조금이라도 단초 하나라도 본인의 몸이라든지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세월호 내월호 가면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특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무리한 수사를 당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그거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게 재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게 지점에서 무리라고 말씀하십시오. 얘기하는 네. 건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이 경로에서 그래서 수사가 변경이 됐다. 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거기서 그 현장에 있어서 그걸 들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의원회관과 자택 압수수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무리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란 특별법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 저는 그냥 이거 그 박찬대 원내대표, 그 박찬대 후보가 지금 이제 대표 경선에 나와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과 함께 경쟁 둘이서 지금 치열하게 대표 경선을 하고 계시고 8월 2일 날 아마 그 결론이 날 텐데. 자기 강성 지지자들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뭐 그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이라는 게 무슨 붕어빵 찍어대듯이 뭐 수시로 있는 일입니까? 뭐 40몇 년 만에 한번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된 일이 하나 발생한 건데 그걸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놓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는 아마 재판을 벌어질 때 그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지지자들을 그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인 것 같고. 네. 근데 국고보조금 철폐한다는 거는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이 발효되자마자 전 방송사에다 이것을 막겠습니다. 이건 불법계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다 보냈고, 네. 의원들과 함께 그 본회의장에 가서 국민의힘 18명밖에 안 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는데 뭘 동조했다고 하는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김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한 가지 확인하고 서영주 전 부대변인 가겠습니다. 김 전 최고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이든 친한이든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을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내란 세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어디서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요. 내부에서요? 네. 친윤이든 친한이든.
가리지 아니 않고. 친윤이라는 분들이 본인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계몽령이 어쩌니 했던 것은 그냥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한에서는요. 저희는 뭐 처음에 이것은 내란의 혐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전 부대표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뭐 얘기가 한참 그 지나서 좀 짚어보면 그 압수수색에 있어서 이미 그 안보실에 있었던 옛날의 직책인데 지금 의원실에 뭐가 있겠냐 그거잖아요. 또 아크로비스타를 최병 특검이 뭐 압수수색하는 것들이 그것도 수년이나 지났는데 그 집을 하는 게 망신주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거처를 옮기고 자기의 어떤 생활의 중심지가 되면 휴대폰도 있고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서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돌이켜봐서 몇 년 안 됐습니다. 옛날에 민주당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이 했죠. 당시 김용 부원장이랑 정진상 그 부실장이 임명된 지 이틀도 안 됐는데요. 경기도 성남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요. 뭐가 나온다고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 게 그 터무니없는 압수수색이고요. 저는 뭐 임종득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사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사저의 제차의 압수수색들은 결국에는 필요에 있어서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게 뭐 터무니없는 망신주기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채울게요.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을 받고 공소청, 중수청 또 국가수사위원회 등으로 가야 되는 이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추석쯤 얼추 얼개가 나올 것이다. 대책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회의 절대적인 다수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밀어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가 뭐 그걸 100%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 명분으로 세운 것은 정치 검찰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은 과거에 뭐 이승만 시절은 뭐 정치 경찰 그리고 또 그 전두환 시절에도 뭐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서 이거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이런 조직들이 그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그건 정치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검찰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경찰에 대폭 이양을 한다면 지금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도 전부 다 경찰로 가 있어요. 그럼 경찰이 너무 비대화되고 경찰이 또 그 정치 경찰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기왕에 본인들이 국민들의 맨데이트를 받아서 그 소명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당선이 됐으니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치 검찰이나 괴물 경찰이 탄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전 부대변은 어떻게 보죠? 일각에서는 네. 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건 아니죠. 지난 3년간 멈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속해서 막아왔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3년 한 4개월 만에 시작되고 있는 거라서 3년 4개월 걸리는 개혁안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드디어 그냥 집권을 하게 됐고 국민들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거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이런 부분들의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네. 기소는 검찰이 갖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돼. 경찰이 수사가 과대진다 하더라도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누가 또 견제하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의 수사의 어떤 적법성을 따지는 또 그런 위원회 심의기구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 사실상 70한 5년 만에 검찰 개혁이 비로소 목전까지 왔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예. 일단 해보고 나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학 교수 34명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조국 전 대표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다는 주장인데 서전 부대변인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된 분들은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권의 남용으로 저는 옥고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사면을 요구할 수 있죠. 일부 법률가들이요. 그러나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상황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외교 안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시기가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찰권의 남용으로 한 피해 입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아직은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심은 되나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최고는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국 전 대표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다는 주장인데요. 아니 판결을 검찰이 내립니까? 1심, 2심, 3 대법원까지 내려가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에요. 근데 검찰이라는 얘기만 하면 무조건 본인이 저지른 죄가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 자기 부인은 4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딸도 다 그 대학에 대해서 취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학, 네. 입학 취소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검찰이 그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까? 과거에 한명숙 총리도 그러셨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권력 잡으니까 다시 이것을 다시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 글쎄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권력 잡은 사람은 죄가 없다. 그 과거에 저지른 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도 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 실형 살고 나왔어요. 예. 나오면서 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앞에 있는 인형이 지금 인형이지만 검찰이 마음먹고 인형을 재판받게 하려면 받게 할 수 있는 게 검찰입니다. 사람을 털면 무조건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고요. 수천 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혐의들을 다 더 씌워서 재판장 앞에서 해놓으면 없던 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심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청 제도도 있는 것이고 그게 재심이 있기 전에 사실상 사면 복권이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아예 그 가족까지 도륙했던 조국 전 대표의 당시의 검찰 수사를 깨끗한 정당한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 그래 봅니다. 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전달을 드리면 KBS 스튜디오에 있는 인형은 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파장, 또 여야 대치사항, 또 인사
후보자 관련된 내용까지 토론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바로 여쭤보죠. 윤희숙 혁신위원장, 혁신의 아이콘입니까? 아닙니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까지 얘기한 건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고요. 윤희숙 그 위원장이 오늘 이제 혁신안을 냈잖아요. 근데 무슨 최고위원회를 없애겠다. 그리고 강력한 그 대표 체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윤희숙 씨가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된 게 며칠이에요?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두 번 회의를 하고 갑자기 무슨 그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그 당의 구조 자체를 막 바꾸는 그런 혁신안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기자 그 대변인을 호준석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이건 또 뭐지? 예. 아니 이런 당의 큰 변화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 혁신위원회가 아무리 뭐 혁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컨센서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의나 합의나 이런 과정들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저도 혁신위원 해봤는데 혁신이 모이면 서로 모여서 어느 분과를 어떻게 나눌까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두 차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런 걸 확 던져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게 뭐지? 미리 무슨 어디서 이렇게 다 짜놓아진 것을 발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 과정 자체가 좀 의아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는 혁신을 한다면서 또 다른 독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평가도 조금 갸웃갸웃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가 인요한 혁신위원회 때 혁신위원을 하셨죠. 인요한 씨의 아닙니까?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저 네. 최재형 혁신위원장 때 제가 혁신위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회 때 네. 혁신위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 전 최고가 생각하는 혁신의 내용은 어떤 건 꼭 해야 지금 시점에 혁신다운 혁신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우리 당에서는요. 뭐 저는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그 국민적 지지가 추락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이 됐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극우 이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은 뭐 아무리 무슨 내가 지고지상의 그 제도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로부터 그 뭐랄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이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헌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헌법을 통해서 히틀러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 없이 무슨 멋진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뭐 멋진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떠났던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시원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출당입니까? 정계 은퇴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정치를 더 이상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뭐 제 생각인 것이고 그것도 뭐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계실 테니까 예. 그건 제 입장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서전 부대변인께 이 뭐 국민의힘 혁신 위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을까요? 많죠.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8분짜리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었죠. 그걸로 국민의힘의 혁신은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그 개혁안 중에 2개만 하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요란하게 할까요? 사실상 이걸 보통 우리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호객행위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호객주의보입니다. 결국 국민들한테 우리 혁신합니다라고 떠들 뿐이지 속내의 이 내용을 보면 별게 없어요. 인적 청산이 없는 혁신이 어디 있어요.
선언적으로 그냥 메뉴판만 바꾸고 사실 음식이 상했는데 그 음식의 맛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메뉴로 이 음식은 신메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면 고객들이 와서 먹나요? 안 먹죠. 맛보고는 발길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돌이켜보면 교집합으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5월 10일 날 멀쩡한 후보를 한밤중에 교체하려고 했던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무너진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이 두 가지를 전당원 투표로 합시다. 라는 거. 그걸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지도부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부 승인받아서 혁신하는 윤희숙 혁신이가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못하죠.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인사청문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전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의혹이 상당히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 내용, 보도량으로 보더라도요. 후보자의 이 보좌진, 국회 보좌진 갑질 논란, 5년간 보좌진이 46번 교체된 거, 그리고 또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유류비 가다 청구, 쪼개기 후원금, 14일째 월요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데 김 전 최고는 이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기자 초년병 때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국회에 말이야. 그 못된 국회의원 그 구별하는 법이 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야, 그 운전기사하고 여비서를 계속 바꾸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걔네들은 숨기고 싶은 게 많든가 인간성이 나쁘든가 뭔가 있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선배들이.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물론 선배의 의견입니다. 아니 네. 선배 의견이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그 말이 상당히 진실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어떻게 뭐 멀쩡한지 뭔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른다고 하지만 비서관이나 비서들 여비서 혹은 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또 문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꼭 강선우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5년의 기간 동안에 46번 뭐 물론 일부는 승진도 있었고 뭐 다른 데로 좋은 자리로 가는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식에 아주 반하는 행위인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얘기한 대로 무슨 뭐 그 변기를 고치라고 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갑질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더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가장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여성가족부잖아요.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 혹은 뭐 수시로 사람들 갈아치우는 사람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민주당에서는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 또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 어떻게 네. 보시는지. 청문회에서 밝혀야겠죠. 안 밝히면은 그 국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을 받고 있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은 46번, 그러니까 5년 동안 46번의 보좌진을 교체한 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교체가 됐는지, 자발적인지 아니면 어떤 강요와 갑질에 있었는지 내용이 중요하죠. 서 전 부대변인도 국회 보좌진 경험 있으시죠? 저는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이 보좌진들이 교체되는 것들은 좋은 대로 영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시로 어떤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교체 횟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불거지는 부분들은 뭔가 개인적인 일들을 어떤 본인의 보좌진들에게 시키고 그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두고 줬기 때문에 지금 전직 보좌진들이 자꾸 무슨 제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갑질하는 의원은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단순하게 보좌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 여당의 민주당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고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2달여가 돼가고 있는데 매우 그래도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고 보고 국민적 평가도 좋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강화문 와서 시민들과 지금 외식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국민주권 정부를 열겠다고 하는데 과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주권 정부를 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지금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3일 남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본인들의 거치 문제는 후보자 결정해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자 논문을 본인의 여러 가지의 학업적인 실적을 위해서 그거를 복붙을 했건 참고를 했건 하더라도 어떤 교육계에서 여러 교육 종사자들이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어떻게 제자 거를 예. 속된 말로 우리가 농담으로 코 묻은 그런 아이들의 그런 업적들을 본인의 업적으로 치환시킬 수 있냐는 그런 의혹들을 봤는데 이게 또 업무를 담당해야 될 교육부 장관의 기준에 맞는지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두 후보자가 좀 깊은 고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서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에서의 반응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죠. 민주당 패널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버티기 힘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민주당은요 사실상 모두 감싸기라고 언론에 나가는데 네. 똑같을 거예요. 새로운 정부의 또 그 후보들이고 동료 의원인데 어떻게 모질게 임명 처리하라 주장할 수 없잖아요. 다 감싸고 일단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어긋나면 이게 당에서 모질게 쳐내기 전에 후보자 본인들이 이런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고집하지 말고 거치를 고민하는 게 맞다. 그 서영주 대변인 그 태도는 전 정말 좋아요. 아니,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 아니, 욕을 먹어요. 아니 그게 저 아니고 합리적이다 그거. 아니 저도 우리 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나 야나 무조건 자기 편 감싸는 거 이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두 분 호흡이 어떻더라도 저는 빨리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김전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준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서영주 전 부대변인이 상당히 또 임명과 최종적인 절차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의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국민검증단에서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전해지고 바로 14일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반짝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고 또 후보자로도 지명이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김전체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분이 얘기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법의 해결책에 있어서 전혀 엉뚱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서울대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실력 있는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곳이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서울대의 경쟁력을 뭐 10배를 강화시킬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양적인 각 지역마다 국립대학교에서 서울대 같은 대학을 만들면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그 대학 서열화의 또 다른 형태를 전개시키겠다는 것밖에 아닌 듯해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정말 교육에 대해서 무슨 식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뭐 진짜 힘이 있는 분들과 어떤 친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인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서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까지를 감싸 안고 그다음에 장선우 그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다 감싸 안아서 전원 다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우리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그 낙마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에 최초로 금이 가는 국민들의 기대가 금이 가는 그런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네.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통은 뭐 현역 불패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또 현역 의원인데 상당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고 지난 대선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참여를 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뭐 남편의 이 코로나 당시에 또 제약 바이오 이 주식 종목에 대한 부분이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전 부대변인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사실 좀 들여다 보니까 정은경 후보자 배우자도 그 전공이고요. 의대 출신이시고 의사예요. 예. 그래서 그 바이오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은 정은경 후보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농지법 위반 의혹도 하나 있긴 예, 합니다. 농지법 네. 부분들은 그거는 뭐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농지법 위반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주인데 질병관리청장 때 이게 어떻게 정경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냐라는데 예.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정경 후보자 배우자가 아주 코로나 전부터 매입했던 주식들 그리고 코로나 인근에 했던 저 주식 자체도 그 정보 자체가 본인이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배우자의 머릿속의 판단까지 정경 후보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그의 국민으로서의 능력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이게 발목 잡기 청문회라서 저는 정경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협조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진숙 후보자나 강순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냐면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려고 여러 가지로 정말 워크홀리언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너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지는 분들을 이면을 강했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두 달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저는 국민 기준에 안 맞는 어떤 후보자들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들이 정말 민주당의 성공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린 것이다. 네. 김선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정은경 볶음 너무 선의로 네.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선의로 해석해 주셔서 지금 만약에 정은경 그 후보자의 남편이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혹은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에 재직하기 훨씬 전에 그런 걸 사들였다면 그걸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그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뭐 정보가 있어서 그 아마 부인으로부터 얘기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남편이면 그 부인이 지금 그 질병관리청장이고 그런 마스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약과 관련된 진단시약입니다. 진단시약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다 보고받는 그런 입장이면 사실은 투자하지 않는 게 맞죠. 백지 신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무원들이 되려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하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상식적이라면 당신이 그거 있으니까 나는 이쪽은 아예 바라도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인 거지. 근데 거기다가 주식을 막 사들였는데 그거는 그 사람도 의사니까 자기가 아는 정보로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선의로 해석해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인사청문을 받아야 되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또 한 명의 이진숙이 있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인데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회의 진행을 방해하니까 그렇죠. 자기 어떤- 신상과 관련된 발언들을 자꾸 해서 회의의 맥을 끊고요. 국무회의에 필수 참석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따져보면은 그 창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석자 정도 되는 거라서 그냥 국무회의 의장이 결정해서 오세요 안 오세요 하면은 그걸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비공개에서 나왔던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과의 발언을 네. 국회 방송법의 어떤 통과에 앞서서 본인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일을 지시받은 것처럼 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에 이용해 먹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무회의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은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서 뭔가를 하면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을 사람이지 국정에 도움이 되려면은 공직자는 아니다라는
라는 판단한 것 같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좀 사실상 뭐 내년 8월까지 임기 보장해 주세요 하지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했으면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 정책 자체 방향이 본인 생각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송미령 장관처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를 임기를 좀 보장해 주시고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그냥 딴지 걸고 뭐 통합한다며요, 협치한다며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최민희 위원장이 저를 얼마나 핍박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게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전 부대변인의 설명인데 방송상법 관련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과의 둘이서 나눈 대화를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걸 공개를 하거나 그리고 또 해석을 해서 말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그건 좀 오해 소지가 있고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완전히 없었던 일을 날조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이제 앞으로 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그 뭐랄까 속 좁은 태도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 적어도 그 방통위원장은 그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생각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행위를 이어간다. 그러면 그럼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그게 논란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참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얘기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비판받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두 분 다 잠깐만요. 두 분 다 언론인 출신인데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상법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반대를 해왔는데 국회 가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 좀 더 검토를 하고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건지,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내 뜻에 부합하는 법안 이렇게 또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최고는 지금의 방송 3법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통과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움직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과거는 저는 만약에 정말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사실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야당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이거 여야가 합의를 해서 더 이상 KBS가 됐든 MBC가 됐든 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 그런 법을 야당이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새롭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독소 조항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 단체들이 추천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 단체들이 전부 다 본인들과 가까운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공정하다든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걸 공정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기보다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방송법,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로 여야가 합의해서 중립적인 것들을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법안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법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서전 부대변인 충분히 말씀하시죠.
방송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일단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쪽에 방송법이 맞습니다. 현재 방송법의 큰 골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에요. 그 골자로 잘 방송법들은 만들어진 것 같고 거기에 수정 보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준수 방통위원장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감사원에서도 최근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그 발언 자체도 가관입니다. 보수 유튜브 보수 비롯해서 네. 좌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구분짓는 색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통위원장이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그 직에 있는 게 맞나요? 말씀한 대로 정말 방송 정책을 하려고 한 건지 본인의 정책 색깔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방통위원장을 한지 모르겠고요. 2인으로 의결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2인 결정하잖아요.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을 시켜서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말할 기회를 줬다는 점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기회를 줬더니 국정에 대한 방송 정책보다는 본인 신상 발언 결국에는 말할 기회를 줬더니 수염 잡고 상투를 잡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네. 김전 체육계는 한 50초 정도 시간이 됩니다. 네. 뭐에 대해서요? 방통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저는 뭐 저도 언론 출신이니까 네. 진짜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언론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은요 항상 권력 잡기 전에는 그 검찰과 언론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은 스피커고 검찰은 칼이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검찰과 언론을 정말로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무슨 수사 기소 뭐 분리한다고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방송법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진짜로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청취자분들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또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현정님께서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나오셨네요. 오호 이런 조합 매우 바람직합니다. 9988님 와 오늘 두 분 패널은 최고입니다. 6925님 저녁 식사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입니다. 온 가족 모두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